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공주박물관에서 관장 맡고 있는 한수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사실 공교롭게도 제가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로 발령이 나서 공주에서의 마지막 공식적인 행사가 됐어요. 하지만 뭐랄까요, 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는 다 누구에게나 해야 되는 일이니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제가 공주에 2년 반 있는 동안 정말로 세계적으로 손꼽을 만한 아주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공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도 같이 느낀 2년 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박물관장이니만큼 도대체 박물관은 무엇인가? 그렇죠. 박물관은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나름 재미있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문화유산과 박물관. 흔히 문화유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우리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대략 200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뭐랄까 지구를 정복했어요. 지구를 정복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몸무게를 모두 합친 몸무게가 지구에 있는 다른 생물의 모든 몸무게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동물에. 그러니까 완전히 뭐랄까 이 지구는 인간이 지배하는 행성이 됐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이제 조상님인 뭐랄까요, 옛 먼 고인류라고 하는, 흔히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뭐 들어보셨죠? 그런 우리 인간의 선조들은 슬프게도 표범이나 사자 같은 뭐랄까 무서운 동물의 사냥감이었어요. 300만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냐 하면 도전 정신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대략 200만 년 전에 200만 년에서 300만 년 사이에 기후가 바뀌어요. 저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뀌려고 합니다. 꼭 바뀌어야만 하는 사정이 있어야 바뀌어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 살던 아프리카가 기후가 변해서 숲으로 이루어져 있던 아프리카가 사바나라고 하는 초원지대가 됐어요. 이때 그냥 숲을 따라서 간 사람들은 그냥 변화를 거부한 우리 인류의 선조 호모군들은 다 멸종을 했어요. 참고로 우리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매우 특이하게 이를테면 강아지만 해도 수많은 종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래만 해도 수많은 종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인간은 우리처럼 생긴 동물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랑 비슷한 수많은 뭐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호모 속에 속하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는데요. 그 동물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현생 인류가 그 뭐랄까 최종 경쟁에서 승리를 한 거죠. 여기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냐면요, 최초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도구는 왜 만들었냐 하면 이건 이제 뭐랄까 우리나라는 구석기가 있고 주먹도끼가 있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 주먹도끼 왜 만들었냐면 처음에는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먹도끼를 처음으로 발견한 보웬이라는 그 미군으로 1972년에 복무하던 이제 그 아리조나의 고고학자인데요. 연천에 있는 전곡리에서 주먹도끼를 발견했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는 풀을 먹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우리 인간의 조상은 풀과 과일을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고기를 먹게 됐어요. 그렇죠? 풀을 먹는 대표적인 대형 동물은 고릴라예요. 고릴라. 생긴 것과 다르게 고릴라는 풀을 먹어요. 근데 풀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 종일 풀을 먹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처럼 커다란 동물이 생각도 하고 뛰어도 다니고 이러려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뭔가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풀로 섭취한다?
그럼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릴라는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풀을 먹고 있어요. 또 그런 것이 있어. 어디죠? 팬더는 대나무 잎을 먹도록 저기 이렇게 진화가 되었는데요. 대나무 잎 아무리 먹어도 대나무 잎 한 1kg 먹어도 삼겹살 한 점만한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대나무 잎을 먹어야 되는 거. 근데 200만 년 전에서 300만 년 전 사이에 인간은 석기를 가지고 사자나 표범이 남긴 뼈 중에 아주 튼튼한 뼈들이 있어요. 대퇴골 이런 뼈 안에는 아주 열량이 높은 동물성 지방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머리가 커지고 뭐랄까 그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먹어서 여유 시간이 생겼어요. 여유 시간이. 그 여유 시간에 우리는 뭘 하죠? 그리고 사실 이 고기 종류는 익혀서 먹으면 훨씬 소화가 빨리 돼요. 또 어떤 우리 그 인간 조상님 중에 훌륭한 분이 불에 또 고기를 굽는 놀라운 조리법을 개발하는 바람에 우리는 훨씬 더 소화를 잘 시키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래서 점점 인간의 이제 특성이 나타나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인간의 진화나 발전을 찾으려면 그 인간이 실제로 살았던 곳을 가갖고 땅을 파서 발굴을 해야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이런 고인류가 살던 구석기가 발견된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주의 석장리에 맞습니다. 석장리 유적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구석기가 무엇인지 모르던 시절에 미국인 고고학자 부부가 한국의 유적 답사를 왔다가 그 금강가의 무너진 언덕에서 석기를 발견하고는 그 서울로 올라가서 연세대학교의 손보기 교수라는 분한테 그 발견 사실을 알려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구석기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공주의 역사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오래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지금은 유전자를 다 분석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유전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17만 년 전에 이디오피아에 살았던 한 흑인 여인의 다 같은 자손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60억 모든 인구는 딱 한 명의 자손입니다. 17만 년 전에 살았던 이디오피아에 살았던 근데 이거 왜 한 여성의 자손이냐면 우리의 세포에는 어머니에 대한 기록만 정확히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 RNA로 남아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들이 자기 성을 물려주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자기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마 본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사실 엄청난 위기를 많이 겪고 이건 이제 대략 6, 7만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그 큰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토바 화산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알려진 화산 폭발 중에 제일 큰 폭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엄청난 폭발이 있어서 전 세계 인류 중에 학자에 따라 생각이 다르지만 몇백 명에서 한 1000명 정도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근데 또 그 후손들이 또 번성해가지고 지금 60억 인류가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빙하기 3만 년 전에서 2만 년 전 사이에 이제 최후의 빙하기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술이 탄생하기 시작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3대가 같이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생각해 보면 이게 다른 동물은 아무도 이렇게 안 살아요. 왜냐하면 뭐 송어 이런 거 보셨죠? 송어, 연어 보면은 막 올라와서 알 낳고 바로 죽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빙하기를 어떻게 견뎌야겠다고 지나했냐면 나가서 엄마 아빠가 먹을 거를 구해오는 동안 자식을 더 안 낳는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돌보는 그런 생존 전략을 택했어요. 그래서 3대가 같이 살게 되는데 이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말 안 듣는 손자 손녀를 돌보려면 끊임없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또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알고 보면 금강가에 살던 큰 곰의 자손이란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돼서 생긴 게 뭐냐면 소위 스토리가 생기게 돼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생기게 되고 그런 다양한 생각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그림, 춤, 음악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술의 탄생을 대략 2만 년 전에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예술 작품들을 모아놓은 곳이 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최후의 빙하기 때 어땠냐면 이 서해, 우리가 흔히 서해 황해라고 부르는 이 바다는 전부 육지였어요. 전부 육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껏 지나다닐 수 있었고요. 한국과 일본도 이어져 있었어요. 동해만. 네. 그래서 한 구석기 시대까지는 사람들이 막 이제 많이 건너갔는데 신기하게도 일본만 구석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주 석장이를 비롯해서 한반도에는 구석기 유적이 많은데 일본에는 구석기가 없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컴플렉스가 돼서 심지어 그 유명한 고고학자가 구석기를 만들어 갖고 땅에 몰래 묻었다가 걸리는 그런 가짜 구석기 사건이 있었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신석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술을 표현해. 예술이란 무엇이냐? 이게 빗살무늬 톡이거든요. 빗살무늬 톡은 주로 도토리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톡이에요. 도토리는 너무 많아서 구할 수 있지만 떫은 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탄닌을 제거해야 되는데 물에다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에다 도토리를 가득 넣어놓고 이 토기의 겉면에는 무늬를 새길 수 있는 거죠. 거기는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가 이제 생기게 되고 한국에서 본격적인 예술이 생기는데 이런 이제 무늬를 보고 저희 같은 고고학자들은 이게 뭘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다 아니다 뭐 저기 햇살을 상징한 거다 이런 저런 이제 상상들을 하면서 청동기 시대를 거쳐요. 이때부터 동아시아에서 한국만의 고유한 특색이 나타나요. 그래서 무슨 수학 능력 시험 보면 이제 뭐 세용동검 뭐 잔무늬 거울 같은 이런 걸 외워야 되는 게 이런 유물들이 한국의 문화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유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강 지역에 집중돼 있어요. 제일 아름다운 건 아산, 논산, 공주, 부여 이런 곳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금강에 아름다운 청동기가 많은지는 아직도 수수께끼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훌륭한 고고학자가 밝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청동기가 만들어질 때 이제 우리가 먹는 쌀 이걸 먹게 됩니다. 자, 쌀은 무슨 특징이 있는 식물일까요? 벼는 그냥 땅에 뿌려도 잘 자랍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많이 얻으려면 적당히 물 속에 얕은 물에다가 담궈서 키워야지 잘 자라요. 흔히 얘기하는 논이죠, 논. 물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평해야 되잖아요. 땅이 경사가 지면은 물이 다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 처음 만들어진 논들은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가로 세로 1m예요. 요만해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의 넓고 넓은 김해평야, 호남평야, 모순평야는 다 대부분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개발되고 그 중에 절반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논이 아주 작았어요. 하지만 이 쌀은 무슨 특징이죠? 아직도 쌀이 처음 우리나라에 재배된 게 김포 가와지라는 곳에서 벽시가 나왔는데 1000년 전 벽시예요. 그 1000년 동안이나 이 쌀보다 더 맛있는 곡식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밥을 먹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쌀 문화에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기예요, 철기.
이 철기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쌀을 만들려면 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모든 한반도 지역이 엄청 빽빽한 숲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따로 뭐 논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개간하면은 그게 농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빨리 베어내고 나무 뿌리를 캐내는 능력이 아주 중요했는데, 그게 돌도끼로 했을 때보다 이런 쇠도끼나 이런 걸로 하면 대략 효율이 7배가 늘어나요. 그 7배가 늘어나서 갑자기 쌀이 막 넘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귀찮은 걸 싫어해요. 변하는 거 싫어해요. 가능하면 편하게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1년 동안 뼈 빠지게 농사를 짓는 것보다 저 쇠도끼로 나무를 베지 말고 옆마을로 쳐들어가 갖고 옆마을 사람들을 쌀 농사 다 지었을 때쯤 해 갖고 옆마을 쳐들어가 갖고 옆마을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거를 그 쌀을 다 빼앗으면 하루만 성공하면은 1년치 먹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생기기 시작하고 작은 나라,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국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의 고대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작은 나라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로 합쳐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시 신라에 의해서 통일 신라가 되는 거기까지가 한국의 고대인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하나의 나라로서의 한국의 역사가 됩니다. 통일 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흔히 이제 중세와 근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쇠를 만드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특별히 제일 많은 성씨가 김씨예요. 김씨, 그쵸? 근데 김씨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금을 좋아하는 경주의 왕족은 같은 경주 김씨는 이 골드 김씨예요. 금을 예, 좋아하는 김씨고, 김해 김씨분은 김해는 쇠를 제일 많이 만든 곳이기 때문에 쇠금자를 쓰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김씨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가 흔하게 금관이나 반가사유상 같은 것들이 예술품이에요. 하지만 예술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예술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술이란 말 자체나 혹은 우리가 예술품이란 것을 예술품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빠르게는 14세기, 느리게는 17, 18세기가 돼야 돼요. 그전에는 뭐냐면 그전에는 제일 힘세고 제일 세상에서 귀한 것들을 장식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땅의 지배자인 왕,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종교의 제일 높은 사람 혹은 제일 높은 절대자를 상징하는 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야, 이거는 꼭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아,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기가 막히게 만든 것들을 왕과 종교에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그 당시 지배자나 종교에 사용된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예술로 대접, 그러니까 이 반가사유상을 만든 이건 이제 작년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님이 반가사유상 강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국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은 분명히 백제에서 만든 거고 아마 공주에서 사비로 부여로 천도하던 그 중간 시기 그때쯤에 여기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때 만들었을 때는 예술품이 아니고 와 잘 만들었다 예쁘다가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막 전쟁으로 죽고 있는 우리 백제의 아들 딸들을 참혹한 전쟁에서 무사히 살아나오게 하고 평화를 이 땅에 내려줄 미륵보살의 현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만들었고 지금의 어떤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놀라운 수준의 작품이 나왔고 우리는 지금 그걸 박물관에 갖다 놓고 예술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럼 도대체 박물관이란 무엇인가? 박물관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인류 역사의 문화에 막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박물관의 출발은 보물 창고가 아니게 되면서부터예요. 흔히 박물관의 출발은 여기 보이는 1793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개관을 근대 박물관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전에 그냥 보물을 모으는 것들은 사실 기원전 3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이미 어떤 공주의 방 안에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갖고 온 뭐 어느 나라에서 갖고 온 뭐 같은 작은 박물관이 있었어요. 바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함께 하고 있는 이 공산성 안에도 박물관이 있었어요. 동성왕 22년에 지은 임류각이죠. 임류각의 삼국사기에 보면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것들을 모아가지고 화려하게 꾸미고 유흥을 즐겼다. 이런 얘기가 나와. 왜 그러겠어요? 왜 그랬냐면요. 동성왕은 백제 왕권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이란 건 눈에 보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왕만 입는 옷은 색깔이 달라요. 조선시대까지 그렇잖아요. 신하와 왕의 옷은 전혀 다르고 왕은 신하와 백성과는 전혀 다른 걸 갖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백제에서 처음으로 그 실상이 밝혀진 것은 공산성 안에 있는 임류각이고 신라는 안압 월지에 있는 동궁에서 그런 거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지배자를 위한 거예요. 근대적 박물관은 근대 시민의 탄생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들 충청도 양반이라고 하지만 그런 구별은 없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과 다른 시민이 생겼어요. 시민은 뭐냐면 귀족과 다른 거. 귀족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몸에 흐르는 피예요. 피. 내가 누구의 자식, 귀족의 자식은 귀족이에요. 노예의 자식은 노예고 평민의 자식은 평민인데 프랑스 대혁명으로 그게 없어졌어요. 일단은 모두가 똑같아졌어요. 곧 이제 돈 많은 사람이 더 왕이 됐긴 하지만 그러면서 그 이전에 왕들이나 종교에서 독점하던 귀한 것들을 우리 모두 프랑스 국민이라면 다 같이 함께 봐야 한다. 이래서 왕이 사용하던 물론 이제 이 루브르 박물관 이 루브르 궁이 지어지기 얼마 전에 베르사유 궁으로 이미 다 옮겨서 거의 비어 있긴 했지만 왕이 사용하던 궁궐에 왕이 감상하던 예술품들을 우리 모두 같이 볼 수 있게 한 게 근대적 박물관의 시작이고 이때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는 나의 성이 중요하지 않고 나의 혈통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슬프게도 나의 실력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나온 대학이 어디냐가 중요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흔히 지식인, 교양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처음에 대학은 전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대 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을 가르쳐주는 곳이 대학이에요. 그리고 직업학교랑 대학.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건 다 어떻게든 알게 됐으니까 휴대폰 보고 다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취직하기 위한 지금 이제 취직이 제일 중요하니까 대학도 취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게 되면서 교양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얼마나 문화 예술을 잘 깊이 이해했느냐가 그 사람의 교양을 측정하는 제일 중요한 일의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 미술, 예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높은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대우받게 되고 그런 것들을 감상하는 뭐 오페라 홀이라든지 음악당, 미술관 이런 것들이 다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박물관이 되죠. 모나리자. 그 재밌는 것은 루브르 박물관 10년마다 그 그림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데요. 1900년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루브르 박물관에서 평가한 그림 중에서 모나리자가 52번째인가 그랬어요. 귀하기가. 지금은 단연 첫 번째죠. 뭐든지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이탈리아 사람이 원래 이탈리아 거니까 내가 갖고 가야지 해가지고 훔쳐가요. 그래가지고 그거 나중에 이탈리아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갖고 오고 이런데 사실은 200~300년이 넘게 프랑스 왕의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목욕하고 이런 데 있었어요. 세면실에 있었던. 그런데도 이렇게 너무나 멀쩡하잖아요. 그 정도로 유화는 너무너무나 튼튼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 여행을 가면 미술관에 가면 다 그림을 봐요. 그렇죠? 이를테면 인상파 그림을 보거나. 왜냐하면 그 유화는 너무너무 튼튼해서 1년 내내, 10년 내내, 100년 내내 전시해도 괜찮아요. 근데 한국, 일본, 중국이 붓으로 그린 동양화라고 하는 그림들은 빛에 2개월만 노출되면은 그 색이 다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를 아주 제한적으로 조금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 도자기, 금관, 동양의 박물관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불상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데 결코 서양보다 그림이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림 자체가 가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그림을 전시하는 전시회가 있으면 꼭 가서 보시는 게 좋아요. 모나리자도 저기 이렇게 했지만 아주 마음에 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계속 갖고 다닌 거죠. 원래는 누군가가 주문한 그림이면은 돈 받고 그 그림 그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사연인지 끝까지 갖고 다니다가 프랑스 왕실에 놓고 가긴 했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회화라고 할 수 있는 몽유도원도예요. 그래서 아마 보신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잘하면 저의 첩보에 의하면 내년이나 후년에 한국에 다시 와서 전시를 한다고 하니까 꼭 기회가 되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은 조금 제가 최근 박물관의 경향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박물관이죠. 이 구겐하임 박물관은 유대인인데 이제 돈을 많이 번 구겐하임 가문에서 이제 만든 박물관인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이제 아주 미국의 너무나 이제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이제 대표적인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면은 꼭대기부터 올라가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자연스럽게 벽을 타고 내려오면서 벽에 있는 그림을 감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곳에 그런 도시에 이런 박물관이 지어지면서 박물관이 이제는 예전에는 박물관 안에 있는 유물이 중요했다면 박물관 자체가 중요한 아이콘이 되었구나. 이걸 느끼게 되었고 박물관을 아름답게 짓는 것이 그 도시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 되었고 그거의 제일 이제 극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이제 빌바오 구겐하임 이제 미술관인데요. 이 스페인의 이 프랭크 게리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이분은 아주 난해한 건축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해체주의 건축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건물을 몇만 장의 이제 티타늄 패널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달라요. 각각 하나 패널 다 달라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빌바오라는 곳이 사실은 스페인에서도 제일 한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스크라는 지역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 분리 독립 시위를 해요. 스페인하고 싫어, 마드리드 싫어 이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좀 그리고 또 여기가 조선 산업이나 광업 이런 공업 도시였는데 또 그것도 망했어. 스페인 공업이 산업이 망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짜낸 마지막 아이디어가 그럼 박물관 한번 멋지게 지어가지고 한번 관광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누가 반대했냐면 빌바오 시민들이 반대했어요. 그 돈 있으면 차라리 나눠달라. 그런데 이 빌바오의 이 구겐하임 미술관이 지어지고 나서는 너무나 세계적인 관광지가 돼서 흔히 이제 빌바오 효과라고 할 정도로 이제 아름다운 박물관을 전 세계에 짓는 거를 이제 목표로 많은 이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박물관 유명하지는 않지만 이제 캐나다에 있는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이라는 곳이에요. 이 박물관은 원래는 요 건물이었어요. 요 건물 요렇게 아주 옛날에 20세기 초에 지어진 건물이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마당에 저렇게 초연대식 건물을 새로 덧대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주 와서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공주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사실 공주에는 일제시대 때부터 지어진 많은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도 지금 몇 개가 남아 있어요. 이를테면 읍사무소나 이런데 그래서 볼 때마다 그럼 나중에 훌륭한 건축가를 모셔서 옛 공주의 전통과 역사를 보여주는 건축에다가 또 너무나도 멋지고 파격적인 디자인의 건축가가 같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뭐 미술관이든 문학관이든 안 그러면 백제 역사를 보여주는 센터든 그런 걸 그 구도심 안에 지어서 이 공산성하고 대통사지하고 다 같이 연결되면 참 아름다운 건물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사진을 넣어봤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단일 박물관으로 관람객이 많은 곳은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1년에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가요. 입장료도 비싸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제일 유명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모나리자하고 그렇죠? 비너스, 니케상. 그래서 뭐 흔히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렇게 패키지 여행 가면 거의 이 세 개만 보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 세 개의 특징은 뭐죠? 예, 그죠. 구경하기 힘들지만 프랑스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들이에요. 모나리자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거고 그 밀로의 비너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원래 그리스에서 청동으로 만든 오리지널이 있었는데 밀로 섬에서 초기 로마 시대 때 어떤 사람이 대리석으로 사실은 복제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유명해졌고 이거는 이제 흔히 헬레니즘 시대 때 만들어진 거라 프랑스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도 거기에다가 이제 뭐랄까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관용 정신을 뭐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지만 아무튼 이해하기 어려운 한편 워싱턴에 있는 이제 흔히 더 몰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국회의사당에서 우리로 치면 광화문 대로 같은 곳이죠. 이 양쪽에 있는 것이 스미소니언 박물관들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국립 박물관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국이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적으로도 아주 우리가 뭐 이렇게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 거의 미국에서 만든 걸 제일 자랑하면서 전시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우주항공박물관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주선 쏘고 이런 것들 다 미국만큼 잘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 중에 유일무이 아무도 못한 유일한 업적이 그죠? 사람을 달나라로 보낸 거예요. 아직까지 미국 말고 아무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항공박물관에서 제일 중요한 유물이 이거예요. 아폴로 11호의 사령선이에요. 달을 갔다가 무사히 지구로 돌아온 미국 국력의 상징이죠. 그래서 저 앞에서 미국 어린 아이들이 단체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런 게 약간 다른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도 사실은 지난 그 해방 이후에 한 80여 년 가까운 동안 엄청나게 달려왔잖아요.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문화예술을 사실 다시 돌아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우리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아름다움을 일단 보존하고 지키고 알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마 더 시간이 지나서 우리 후손들이 더 여유가 되면 이제 인류 전체의 아름다운 문화를 이를테면 우리가 어느 뭐 외국 나라를 도와주고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알려주는 유물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전시하는 날도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박물관은 어떻게 됐는가? 국립중앙박물관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그 처음으로 국립박물관을 장을
맡아서 24년간 지낸 김재원 박사라는 분이고요. 벨기에에서 고고학으로 박사를 받았고 해방되고 나서 3일 후에 저기 미군한테 가가지고 내가 저기 이제부터 박물관장 하려고 하니까 박물관 오늘부터 그러니까 미군에서 그럼 오늘부터 박물관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박물관장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는 영어를 하거나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에 했었으면 훨씬 더 좋은 자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 박물관의 처음은 1907년에 그 대한제국 말에 이제 순종 황제가 근데 이때만 해도 이미 이제 국권이 거의 넘어간 상황이라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경궁 안에 박물관을 지었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이 처음에 박물관만 짓는다고 하더니 그 다음엔 동물 갖고 와 식물 갖고 오더니 청룡 열차 막 이런 거 그리고는 벚꽃을 다 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 왕실의 기운을 완전히 없앤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뭐 이렇게 그 대한제국 왕실의 뭐 즐거움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 뒤로 그래서 우리도 사실 벚꽃도 구경하고 싶고 신기한 동물도 보고 싶고 이러니까 저도 어릴 때 창경원 가서 막 놀고 이랬는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되고 정신을 차려보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철거하고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은 지금 이제 자경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저렇게 일본식으로 저게 최초의 이제 미술관 건물인데 이거 누가 봐도 너무 일본식으로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갖고 해방되자마자 철거했어요. 예. 그래갖고 지금은 이게 원래 자경당이라고 해서 임금의 어머니가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박물관이고 조선 총독부 박물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이에요. 여기 사용했다가 이거 지금 민속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에요. 근데 이때가 이제 1973년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면 된다. 잘 살아보세.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아름다운 건물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뭐 이렇게 저기 불국사 뭐 저기 그 연화교 청운교 저기 그리고 보은에 있는 속리산 팔상전 뭐 저기 김제에 있는 금산산 미륵전 이런 거 다 합쳐갖고 건물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민속박물관 가보시면 그래서 이 위는 창고고 이 밑에가 전시실인데 이때 또 나무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이거 다 콘크리트로 짓는 바람에 너무 무거워서 기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박물관 미술관은 기둥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민속박물관이 아무리 돈을 막 부어가지고 얘기해도 그게 잘 안 예쁘게 된 게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 뒤로 생각나실 거예요. 저기 그 금강산댐 생각나시죠? 그 80년대 초반에 북한에서 저기 전두환 정권에서 저기 그 북한의 위협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금강산댐을 뭐 이렇게 폭파하면 서울이 잠기고 그리고 장사정포를 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그래가지고 중앙청에 있던 정부의 핵심 기능 어디로 옮겼냐면 북한의 대포가 닿지 않는 관악산 뒤쪽으로 옮겨라 이래가지고 과천으로 간 거예요. 핵심 기능이. 그럼 이 중앙청은 뭘로 쓸 것인가? 박물관으로. 그러니까 그래갖고 갑자기 박물관이 5배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리고 이 80년대부터 제대로 우리 손으로 진열장도 만들고 전시 디자인도 하고 박물관에 제대로 된 예산이 나와서 이제 우리만의 이제 전시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다가 그 90년대에 이제 그 김영삼이라는 분이 이제 문민정부 를 세워가지고 나중에 역사 바로 세우기 합니다. 근데 이분도 하라면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도 진짜. 그래서 어떠냐면 중앙청에 박물관 하고 있는데 일단 철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박물관 관원들이 이건 안 된다. 어디다 번듯한 박물관을 짓고 세상에 옮기든가 말든가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용산에 미군 기지에다가 새 박물관을 짓기로 하고 지금 고궁박물관으로 짓는 곳으로 유물을 임시로 옮기고 지금도 생각이 나시겠지만 그래서 일단 중앙청 철거는 다 못하는데 세레모니는 해야 되기 때문에 8.15 날 그 중앙청 첨탑 위에 가운데 제일 위에 부분만 이렇게 도르래로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급해가지고 지금 중앙박물관에 가면 높이 6m 되는 사창철불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처님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어떻게 빼왔냐면 그냥 벽을 부시고 폭파하고 그냥 이렇게 꺼내왔어요. 빨리 옮기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그때는 이제 대통령님 말이 곧 법인 그러던 때였고요. 지금 이제 민주 국가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산 박물관은 미국에서 공부한 박승홍이라는 건축가가 지었는데 무엇을 모티브로 지었냐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공산성을 모티브로 지은 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생각할 때 박물관이란 곳은 우리 문화유산을 영원히 아름답게 지켜야 될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런 뭐랄까 지키는 것의 상징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산성인 거예요. 산성.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이 공산성에 사용된 똑같은 화강암을 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두꺼운 산성을 쌓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전시실을 두어 가지고 영원히 그 뭐랄까 이 용산이란 것이 그 19세기 말부터 청나라 그 병사들부터 주둔하더니 일본군 사령부 그다음에 주한 미군이 있어서 이제 그런 역사를 오히려 이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 역사로 바꾸자는 의미로 이렇게 지어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짓는 바람에 여기가 다 화강암이라 지금 가시면은 땡볕에 진짜 쪄 죽습니다. 쪄 죽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것도 좋지만 그래가지고 막 대나무 숲도 새로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보면은 여기 큰 연못이 있어요. 거울못이라고. 그 예전에는 왜 그랬냐면 박물관은 신성한 곳이에요. 무슨 곳이냐면 박물관은 공부하러 가는 곳이고 신성한 문화유산이 있으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새 속에 때를 싣고 그래서 이 거울못을 건너서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냐면 우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산사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산에 있는 큰 절을 가게 되면 여러 문을 지나서 연못을 지나서 마음을 정갈하게 한 다음에 부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는 가치가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우리 공주박물관의 시작은 공주에서의 박물관 시작은 1940년에 공주 사적 현창회에서 예전에 있던 선화당 건물을 이용해 갖고 박물관을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문을 연 것이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1945년이 되면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립박물관 공주분관으로 이제 돼서 박물관 활동을 하지만 슬프게도 이때는 공주박물관을 대표할 수 있는 유물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은 반죽동과 중동에 있는 석조인데 요거는 이제 대통사에서 쓰던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우리 지금 공주박물관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당시는 송산리 고분이라고 했던 이제 공주 부근의 백제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일제 시대 때 찍은 이제 공주 문화유산들의 모습이에요. 보면은 거의 방치된 것들이 많고 이랬죠. 그런데 잊을 수 없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이 한 분 있는데 공주박물관에서 제일 오랫동안 박물관장을 지내신 김영배 선생님이에요. 이 김영배 선생님은 여기 계신 분인데요. 저기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이나 공주시에 얘기하시면 윤용익 선생님이 쓰신 이 김영배 관장님에 관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오랫동안 하면서 공주박물관을 무령왕릉이 처음 발견됐을 때도 이 무령왕릉에 제일 처음으로 들어간 두 분 중에 한 분이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함께 이제 무령왕릉에 처음 들어가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 안에 정말로 무령왕에 엄청난 국보들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명태 몇 개 놓고 제사 지내고 두고두고 제대로 크게 상을 차리지 못한 거를 두고두고 후회하셨다고 해요.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되고 이 무령왕릉에서 국보만 17점이 나왔어요. 참고로 이 무령왕릉에서 나온 국보 17점이란 기록은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우리나라에 많은 유적과 유물이 있지만 10점은커녕 5점 되는 국보가 있는 곳도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무령왕릉만 10점이 넘는 국보가 있는 거예요. 경복궁 전체에도 국보가 몇 개 없고, 그 신라의 커다란 천마총이나 황남대총에서 나온 것들도 금관과 허리띠 뭐 이런 몇 개만 국보로 지정돼 있지. 근데 무령왕릉에서 이렇게 국보로 지정된 것은 7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동아시아의 역사를 밝혀주는 중요한 유적 유물이 없어서 한국과 일본, 중국의 문화 교류나 고대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는데, 이 무령왕릉의 발견으로 그 모든 수수께끼들이 풀어지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서 나온 이 소중한 보물들을 서울로 갖고 가려고 하니까 공주분들이 저 금강교를 막고 막 이렇게 시위도 하고 이러셔. 네, 네. 그 시위도 하고 하셔서, 그래서 약속을 해요. 공주에 새로 좋은 박물관을 지어서 무령왕릉 유물들을 모시겠다고 하고, 중동, 지금 중동 성당 건너편에 지금 이제 충남 역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지어요. 당시에 이제 이렇게 또 금방 지었더라고. 그때는 뭐든지 아무튼 위에서 시키면 1년 내에 금방 바로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때 보면, 근데 공사하는데 중장비 사진이 하나도, 그때는 다 사람이 다 했나 봐요. 뭐든지 이렇게 다 그렇게 갖고 번듯하게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 뒤에 영명학교가 있고, 당시로서는 아주 최신식 건물이었고 박물관 전용 건물로 지어지는 우리나라의 첫 건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은 모두 궁궐의 건물들을 바꿔 갖고 사용했던 거고, 이 국립공주박물관은 처음부터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해서 만든 아주 중요한 건물입니다. 그 최근에, 그리고 벚꽃이 아주 유명해가지고요. 지금도 예전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주 귀하고 귀한 관용차 브리사라는 차인데요. 지금은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그런. 그리고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때도 김명배 관장님이 활동을 하셨고, 이때 이제 공주 시민들과 함께 박물관회를 창립해서 여러 가지 시민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게 중간에 잘 되지는 않았다가 최근에는 그 최석원 총장님과 또 공주 박물관과 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다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해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10분에 이제 저 박물관인으로서 드리고 싶은 이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최근에 지어진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이라는 곳이에요.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반가사유상 2개를 전시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방이에요.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기획하고 막 다 디자이너도 선정하고 왔죠. 그런데 이 방의 특징 가보시면 알겠지만 글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박물관은 신성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안에 있는 유물만큼이나 글이 중요했어요. 이건 언제 만들어진 뭐고, 지금은 스마트폰에 모든 그런 정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람객을 더 이상 이제 수동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람객들은 박물관을 찾아온 주체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나만의 시각으로 그 유물을 봐야 되는 권리와, 그리고 각자의 예술적인 감수성에 따른 각자의 어떤 뭐랄까 이 감성을 느끼고 박물관을 떠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정해진 교과서 같은 텍스트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씨가 없는 그런 전시실이 생겼죠. 하지만 항상 가치는 변화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한국의 9세기 우리나라 석조 예술의 정수라고 하는 석굴암이에요. 석굴암 본존불인데 뭐랄까 진짜 너무너무 비례와 균형이 딱 맞아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조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돌은 주로 화강암 쓴다고 했잖아요. 서양 조각은 대리석을 사용하는데요. 대리석은 화강암보다 한 7배, 8배 조각하기가 쉽습니다. 화강암은 반대로 대리석 조각보다 7배, 8배 조각하기가 어려운 건데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부터 동아시아의 제일 중요한 불교 조각이라고 했어요. 한편 우리 여기 바로 우리 공주 밑에 있는 논산에 있는 은진미륵이라고 불리우는 뭐랄까요? 예, 그 관촉사 관음보살, 이제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 아마 연꽃을 커다란 연꽃을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비례도 안 맞아요. 흔히 얘기하는 3등신이에요. 3등신, 그렇죠? 그래서 안 아름답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름답지 않다. 그런데 시각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조각들을 접해본 결과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신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었고 이 관촉사는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아름다움인 거예요. 왜냐? 고려 초기에는 아직 뭐랄까 왕권이 이렇게 미약해갖고 다 결혼해갖고 막 사돈이 막 뭐 한 500명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거 진짜 짧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고려 초기의 왕실들은 다 왕씨끼리만 결혼했어요. 왕씨끼리만. 그런데 고려 현종 때 거란의 난을 피해서 이 고려 현종이 여기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김씨 그 여성분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그 우리나라 이제 그 뭐랄까 지금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그거 있잖아요. 외척 정치, 그렇죠? 뭐 세도 정치와도 다 이제 왕비를 누가 배출하느냐 이거에 원조가 바로 공주입니다. 공주. 이 공주에서부터 바로 이제 왕비를 가지고 권력을 잡는 외척 정치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고려 시대 초기에 이 왕권을 상징하듯이 그 가장 고려의 라이벌이었던 후백제 땅을 뭐랄까 기운으로 압도하는 고려 왕실의 장엄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누가 봐도 실제로 이 앞에 가갖고 서서 부처님 보면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져요. 너희는 이제 항복했으니 다시는 이제 고려 정권에 대항할 생각을 하지 말라가 이 조각의 제일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깨닫고 잘못했구나 해서 이제는 불국사 석굴암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국보로 새로 지정이 됐어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주로 충남에 있는데 이제 서산 개심사에 있는 신검당이라는 스님 수행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수행하는 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있는 곳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반듯한 기둥 쓰고 단청도 화려하게 해요. 이 신검당은 스님이 수행하는 곳이니까 뭐랄까 대강 지은 거예요. 대강 지었는데 어떻게 대강 지었냐면 그렇다고 부실하게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목재나 자연의 돌 모양을 그냥 최대한 변형하지 않고 지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걸 못 지었다고 했어요. 못 지었다고. 근데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이 서산 개심사 신검당을 극찬해요. 한국의 아름다움이 이것이다. 이래가지고 여기가 벚꽃이 참 진짜 꽃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사람들이 가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더니 다 신검당만 보고 그 대웅전이 훨씬 더 중요하고 공이 많이 들어간 건물인데 다 여기서만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유행이 자주 바뀌는 거예요. 우리 계룡산에서 많이 만들어진 분청사기예요. 분청사기도 예전에 이게 뭐냐면 고려하고 조선 시대 사이에 만들어진 도자기인데 예전에는 잘못 만들어진 청자라고 했어요. 청자가 이제 예쁜 청자가 안 되니까 이런 청자가 이렇게 나중에 청자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 이름도 없었어요. 미시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렸는데 지금은 평가가 전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분청사기는 작가의 의도가
아주 과감하게 표출된 너무나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분청사기가 청자값에 20분의 1도 안 됐대요. 그래서 청자 사면 분청사기 끼워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분청사기가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랄까 예술품의 가치는 계속 변해요. 그런 변화하는 가치 속에서 내가 나만의 시각을 유지할 때 내가 주체적인 예술의 주인이 되고 뭐랄까요, 그 멋진 감시관을 가진 훌륭한 감상자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랑아리라고 부르는 조선 후기 백자인데요. 원래는 이 그 38cm가 넘으면 이제 달항아리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백자 항아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특징이 두 개의 대접을 위아래로 붙여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붙인 자국 티가 나고 좌우가 안 맞는데 예전엔 불완전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멋지고 그리고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 가마 안에 넣으면 이게 어떻게 구워질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불완전함이라고 했지만 예측 불가능을 통한 현대적인 아름다움이 돼서 또 전부 보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1960년에는 뭐 10만 원만 주면 살 수 있었다고. 지금은 이거 한 40억 할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 들으니까 공주에도 엄청 많았대요. 이런 도자기나 이런 분형 사기들이. 근데 그때 땅과 집을 사지 말고 그렇죠. 감시관이 있었으면 나만의 예술을 볼 줄 아는 아름다움을 보는 게 있으면 사실 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나하고 같이 가는 그런 예술품이 있으면 그게 이제 훌륭한 삶이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귀걸이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무령왕릉에서 나온 무령왕과 왕비의 귀걸이는 사실은 다른 유물에 비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던 유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작고 귀에 거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면 볼수록 너무나 아름답고 보면 볼수록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잇는 6세기 동아시아의 아름다움이 한 곳에 다 녹아있는 아름다운 유물인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아름다움이 있다 그래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 유물 그리고 백제 유물 그리고 또 뭐 백제 혹은 구석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저는 제가 공주에서 2년 반 있으면서 공주의 근현대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무령왕릉과 백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됐고 그 백제 시대의 공주를 지키는 예산과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저는 공주의 근현대라고 생각하는데 공주의 근현대를 지키기 위한 사람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시민들의 관심이나 외부 사람들의 관심도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자리가 이제 제가 공주 박물관장으로 이렇게 공주 시민들에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자리여서 저는 뭐랄까 무령왕릉 유물을 2년 반 동안 무사히 잘 지키고 가는 기본적인 소임은 잘 하고 가지만 공주에 너무나 뭐랄까 다른 사람들이 알면은 공주 사람들도 좋고 찾아오는 외부 사람들도 너무나 좋은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로 뭐랄까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가 담긴 훌륭한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저도 비록 잠깐 직장을 옮기지만 저도 부지런히 공주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길에 같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